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 때만 제가 근무할 무렵 때만 해도 한 재판관당 4분 이상의 연구관들이 이제 그 달려서 거기 이제 뭐 연구 사전 그 검토하고 그래서 또 보고 올리고 그래서 주심 재판관이 이제 어떤 그 연구 보고서가 올라오게 되면 그걸 이제 평의 요청서를 만들어서 전체 재판관 9분한테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평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수없이 토론하고 그리고 또 그 재판관들은 또 이제 연구관들하고 또 토론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달라 이렇게 이제 또 의뢰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심리 및 그 평의 절차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관들이 정말로 확실하게 마음속에 이제 심증이 굳혀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최종적인 평의에서 이제 표결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표결을 해서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판관이 무슨 진보적 성향이다, 뭐 보수적 성향이다 이런 거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은 헌법만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법률만 바라보실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해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을 신뢰해야 돼요. 근데 신뢰하고 싶은데 전직 헌법재판관들을 보면 저분이 헌법재판관이어서 할 정도로 국민 상식과 그런 분들이 와와 있다는 거죠. 그분 중 한 명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중 한 분 아닙니까? 와가지고 변론 안 하고 대통령께서 막 이렇게 울먹이고 이거 맞습니까? 네, 이제 좋은 질문이시고 어쩌면은 뼈아픈 그 질문이실 것 같아요. 그 점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앞으로 사법 법조계의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특히 법조 윤리가 훨씬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한 몇 년 전이었었는데 사법농단이 문제가 됐을 무렵에 이제 우리 학계에서 독일 측 그 이제 재판관 출신 이런 분들도 모시고 해서 그 사법부의 독립과 이제 이 이 농단의 문제에 관해서 이제 토론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독일 쪽에서 오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거기는 그 이 법조인들이 그와 같이 이제 고위 법관들이 퇴임하고 나서 그런 식으로 변호사업을 그렇게 이제 하지 않는 것을 윤리 강령으로 채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후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 마음속으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체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불편부당하게 하겠죠. 좀 더. 근데 우리나라는 정관예우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대법관까지 하고 말도 안 되는 대형 로펌에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다 뒤집어가지고 막 이재용 이번에 이긴 거 봐봐요. 그 안에 정관예우가 없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점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이번과 같은 케이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게 되면 또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인으로서 또 참여하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는 못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좀 가려가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사리 분별을 해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질 않나. 거기서 충격받았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얘기와 거의 똑같은 얘기를 마치 반복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좀 저도 듣기 거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분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지금 인권위원장이십니까? 저 이분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사실 조대영 그분은 어쨌든 변호인이지만 사실 이제 그분은 이제 안창호 그분은 지금 변호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헌법재판관 이후에 일종의 고위 공직자 아닙니까? 인권위원장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좀 수호해야 될 진짜 큰 책무를 가지신 분이 요즘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이분이 헌법재판관이 맞았나? 왜냐하면 저도 그분이 헌법재판관 할 때 인사청문회라든가 그때 저 국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참 이렇게 되게 훌륭하신 분 같은데 참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법조계 특히나 제조 경력이 있으신 분들 판검사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막말을 서슴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인권위에 소속된 분인데 차관급 공직자입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같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서두에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사례 같은데 만약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의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이런 망언을 서슴질 않아요. 네. 또 일단 뭐 법조인인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법조인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게 의심스럽고요. 지금 국가기관의 상임위원으로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어요. 일종의 아시아 민주화의 또 전 세계 민주화의 모델이 될 만한 일이라고 우리가 평가해 왔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는 건가? 오히려 친위 쿠데타를 한 대통령의 인권을 국민의 인권보다 먼저 앞세우는 인권위원회가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의심스러울 만큼 어떻게 이런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임명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김용현 네. 상임위원이 계속 그 5.18도 역시 마찬가지고 계속 역사를 부정하는 이런 발언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행태를 계속 반복하다가 이번에도 역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때려부셔서 부셔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진짜 물론 뭐 선동이죠, 이거는. 네. 자기는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원을 때려부시는 일이 없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1월 19일 날 있었습니다. 법원을 막 때려부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극우 진영에서는 119 의거라고 또 얘기하더라고 이걸 또.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실체적인 어떤 실제 폭동이 일어난 걸 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리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를 그냥 때려 부셔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폭력이 아니죠. 내란 선동을 한 거나 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이거 헌법과 법률로 어떻게 이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내란 선동죄로 결국은 처벌 못 합니까? 헌재를 이제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흔들기를 무도하게 이렇게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 네. 결국 그 근간은 뭐냐면은 헌재가 이런 중요한 사건일수록 수적으로 문제 없이 구인 전원 일치 판결을 통해 가지고 국민 앞에 이제 고할 필요가 있는 건데 예. 그런 흐름 자체를 못 갖게 지금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부가 있는 것이고 있다고 실제로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인사청문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맞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문제지요. 헌법 위반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야 합의를 해가지고 와라라고 하고 있는데 여야 합의를 해온 거예요, 사실은. 사전적으로. 네, 네. 사전적으로 공문을 국회의장한테 발송을 해서 민주당 측에서 2분, 그 다음에 국힘당에서 1분 이렇게 같은 날에 네. 원내 총무가 이제 국회의장한테 공문을 다 발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탄핵되고 나서 이제 그게 좀 그 국힘당 입장이 바뀐 것 달라진 같아요. 거죠. 수싸움을 해야 되니까. 이제 네. 바뀐 거예요. 말하자면 이 상태로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더 말하자면 탄핵 찬성을 할 가능성이 농후한 재판관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거는 매우 정치적이고 이제 또 최상목 그 권한대행도 권한대행이 그거를 이제 여야를 합의를 해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뭐냐? 야당의 그 영어 이름도 그렇고 독일어 이름도 그렇고 opposition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독일 말로는 opposition 반대라는 뜻이에요. 반대를 하니까 야당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죠. 원래 여야는 합의를 할 수 없는 기관인 거예요. 예,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를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은 안 하지 해주겠다라고 말자는 하는 거지. 얘기예요. 예.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이 네. 마련하고 있는 제도가 헌법 제49조의 다수결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합의를 하고 합의하지 못할 때는 다수결로 하라라고 하는 거. 우리 그렇죠. 초등학교 때서부터 배우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수결의 원리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정부의 3분 헌법재판관을 후보를 이제 이송을 했던 거 아닙니까? 청구한 거죠. 네. 여기에 여야 합의라고 하는 거는 헌법에 어디를 봐도 나오질 않아요.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 나머지 이제 그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재 활동 이래로 지금까지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음. 네. 그것은 대통령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의 선출목이에요. 네. 그리고 대법원장 지명목 3분, 네. 나머지 대통령 목 3분. 네. 그거는 대통령이 알아서 할 문제고 네. 국회가 선출한 사람. 그리고 왜 선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헌법이. 그거는 국회가 합의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합의체니까 다수결의 원리로 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정부로 이송을 하게 되면 임명장을 수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럴 때 이제 다만 지금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회의장께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하셨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월요일 날 선고하려다가 변론 제기를 했죠. 예, 네.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은 약간 적법 요건과 관련한 그 문제 제기가 피청구인 측에서 제기가 됐었던 거예요. 2월 1일자로. 그 말은 토요일 날. 예, 그 이제 국회에서 가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왜 국회의장이 임의로 그거를 접수를 했느냐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문제가 제기가 된 거를 알고서 지난 그 주말에 조금 들여다보고 나름대로 제 고민을 페이스북에다 좀 올려놓기도 했고 했었댔는데 그 점 때문에 저는 이제 선거가 날 줄 알았는데 안 나버리니까. 예, 안 네. 나버리고 이제 연기가 됐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는 오히려 그래 다행이다. 한 주 정도 더 변론 절차를 전개를 해서 피청구인 측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또 청구인 측, 즉 국회 측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그게 뭐 적법 요건 뻔한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야당이 3분의 2에 육박하는 다수인데 권한쟁의 심판을 하기로 하는 안에 대해서 투표 붙이면 당연히 통과가 되죠. 그렇겠죠. 네? 네. 네, 그걸 생략을 했을 뿐이고 그거를 악묵적인 동의로 네. 간주를 하셨는지를 몰라도 어쨌거나 국회의장이 이 정도까지는 내가 대리할 수 있다. 대표자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아마 접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말하자면 요건을 결여했다라고 볼 것인가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을 알겠습니다. 것이 아닌가. 근데 이런 와중에 결국은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네. 어제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이제 3차 청문회 나와가지고 임명하겠다고는 절대 안 해. 존중하겠다 그러지. 무슨 뜻입니까? 이 국회에서 그러니까 저는 존중하겠다. 최상목 권한대행 좀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야가 합의된 사람이 정계선이고 조한창 후보자 재판관이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도대체 정계선과 마은혁 후보자 중에서 그 기준은 뭐예요? 민주당이 이분이 먼저 됐습니다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저는 어떤 기준으로 정계선 재판관이 합의가 됐다고 한 것이고 마은혁 재판관 합의가 안 됐다라고 말한 거 저는 그게 궁금한 것이고 두 번째로 국민도 마찬가지인 게 아니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정계선 후보자도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왜? 합의가 됐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왜 정계선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합니까? 합의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자꾸 여야 합의하는데 그래 따지면 상설 특검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204표로 통과가 됐어요. 국회에서 200표가 넘었다는 건 여야가 합의했다는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왜 임명 안 해? 왜 그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추천 왜 안 해? 그러니까 앞뒤가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못됐습니다. 네, 민주주의에 대한 형해화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냐면은 전 놀란 게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윤상현 김민재 의원은 오늘 갔다는 거죠. 그 조정훈 의원이라는 분이 공부할 만큼 한 분인데 그분이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유라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했냐? 김대중 대통령이 수감되셨을 때 민주당 의원들 면회 간 사람 명단 뽑아보면 수십은 넘을 것이다. 인간적 도리로는 가서 괜찮냐라고 묻는 것을 계엄옹호라고 하시면 그건 약간 형평성의 문제가 이게 말이 되는 비유입니까? 강성희 평론가님? 그 말을 하기 전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네.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임명됐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선출된 최고의 권력인데 비판하면 안 되는 그걸 누가 선출한 거죠? 국민이 선출했잖아요. 말 잘하네요. 국민이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장난하는 것도 제가 아니고.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어디서 기가 막히네, DJ에다 진짜. 대고 지금 윤석열을 지금 비교합니까? 갑자기 말만 꺼냈다면 올 가능성이 죄송해요. 제가 내가 한 말 아니에요. 부 대변님 네. 지금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게 왕조적 사고 방식이에요. 예. 왕조적인 사고는 대통령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왕조에 따른 신민적 사고를 하는 국민들이 있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게 떠받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니까 전제군주 왕정의 특징이 뭐냐? 우선 선거가 없어요. 그리고 임기가 없어요.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아요. 네? 네. 그런 것이 이제 왕정의 이제 특징인데 우리 과거의 어떤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군사 독재나 이승만 때나 박정희 때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집권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뜯어고치고 초헌법적으로 뜯어고치고 군대도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초헌법적인 조치들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끝까지 책임을 안 졌죠. 네. 그러니까 집권을 영구화시키려고 들고 그러니까 그 선출된 권력이다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국민투표 거쳐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정당화했었을 뿐이고 맞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나머지 헌법재판관들이 선출 안 됐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민주적인 정당성만 정당성이 아니라 네. 헌법적 정당성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 헌법적 정당성에 따라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파면을 하거나 탄핵 심판을 결정을 하게 되면 네. 그것이 또 헌법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맞서거나 그걸 그러니까요. 없애려거나 해서는 안 네.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최상목 대행이 준수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존중한다라고 존중한다고 하셨기 했기 때문에 때문에. 그건 존중하시는 거예요. 임명하실 거예요. 임명하겠다는 그거는 뜻으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네. 같아요. 그분도 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헌재 결정을 대놓고서 무시하시지는 못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